자, 청와대가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자, 왜 청와대가 이거 안 한다고 이렇게 나섰는가 하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범여권발 경제학자, 전 경제관료, 또 현직 민주당 의원 입을 통해서 번져나갔고, 그래서 저도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매우 수상하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문이 그러지 않다고 지금 둘러대고 있다. 어제 문은 통계 현장의 온도차는 있지만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에 대한 폐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그러지 않다라고 우기면서 기존 정책 방향을 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3050, 즉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런 나라가 됐다. 세계 7번째다. 그래서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안착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올바른 방향으로 자기가 개혁하고 있으니까 그 개혁이 당신들이 실감할 때까지 시간차가 있으니 군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개혁이 잘 돼서 당신들도 행복해질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5달 연속 수출 감소 등 경제가 실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실과 아주 괴리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정책 성과가 매우 부진한 데 대해서 청와대도 지금 실무자들이 우려하고 지금 관련 부서 장관들을 만나서 속이 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부분 중에 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란 사태도 있지만은 지금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이 지금 원화가 달러로 바꾸려고 줄을 서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달 국회 기재위 하는 업무 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박운섭 한국은행 발권국장이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 국회가 공론화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불씨가 지금 붙었고, 박성 전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밖에서 또 그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 토론회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했는데 그걸 주최한 민주당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쟁의 대상이 돼 한 발도 못 내딛고 있다. 초당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다 개인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과거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던 만큼 개인 의견을 전문가가 한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청와대는 이 리디노미네이션 부분을 급히 차단하고 나선 이유가요, 총선을 앞두고 경제 성장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실적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이 사실은 만들어낸 이 화폐 개혁 논란이 잘못 번질 게는 국가의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심고 또 통화나 이런 부분에서의 혼란만 불어와서 여건에 이제 불리한 측면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뜩이나 우려가 커지는데 화폐 개혁 논란까지 번지면서 중산층 이상의 동료나 민심 위반, 진짜 걱정하는 것은 집에 돈을 많이 금고에 재놓은, 장롱 밑에 깔아놓은,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이런저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이 자신들의 재산을 뽑아갈까봐
겁을 내면 이 사람들이 다 뒤로 정권 욕을 하고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달러 사재기가 생기고 외국으로 돈을 빼는 일이 발생을 하고 금을 사고 이러니까 이걸 빨리 차단해야 갔다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민주당이 이런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금 청와대가 일단 불을 끌려고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김빼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미리 저도 이런 일을 일찌감치부터 지적을 몇 번 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을 빼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경제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경제 위기가 거의 눈앞에 터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갖다가 하려고 예비 카드로 준비했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한국은행이 총대를 맸을 뿐이다.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이요. 그런데 자기들은 뒤에서 시키다가 이제 이 일이 정말로 좀 민심 이반이 될 것 같다라는 공포가 다가오니 일단은 불을 끄라고 끄는 지금 시스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금 거래도 급증하는 양상을 불러왔어요. 달러뿐만 아니라. 그래서 화폐 개혁에는 안전자산인 이 실물자산이 중요하다 해서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 금이 지금 일평균 거래량이 14일 어제 42.9kg로 4월 달에 22kg보다 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개인들의 금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개인들이 지금 화폐 개혁 논란이 되고 또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우려 상황에 빠지니까 이 안전자산으로 금을 갖다가 지금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 매입이 늘어나고 달러 매입이 늘어나면서 부유층이 지금 자산 노출을 회피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이런 게 지금 심각해지니까 청와대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불을 끌어 나온 겁니다. 결국 주 52시간이 부른 버스 기사들의 파업 협박을 정권이 나서가지고요. 시내버스 요금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원 올리고 광역버스는 400원 인상하고 또 버스 기사들은 인천 같은 경우에 임금을 20% 올리고 또 지금 이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버스 회사들 그러니까 광역특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준공영제 확대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 주장이나 기세가 대단한 이재명 시장까지도 어제 이해창이한테 불려 나와서 20분 만에 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20분 만에 수용한 배경에는 결국 지금 16일 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이재명이 지금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서울 부산은 임금 인상 놓고 협상이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수습해가는 방향이 일단 버스 요금을 올린다. 즉 사고는 문재인이 주 52시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은 주 52시간을 더 일하고 사실상으로 지금 월급을 많이 받아갔죠. 그래서 350만 원쯤 받는 월급이었다고도 합니다. 수도권에는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 인상시켜주면 이제 기사들이 4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러면 이 기자들이 노력을 해서 써서 350만 원 받는 사람이 주 52시간을 해서 월급이 100만 원 줄였다면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5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250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20%를 올려줘서 얼마가 된다든지 이렇게 써야 될 건데 지금 기사 내용들 중에 버스 기사 월급이 정확하게 얼마가 줄었고 그래서 이번에 올려주면 얼마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2시간을 일하면서 옛날 같은 수준을 받는다는 것인지 더 받는다는 건지 덜 받는다는 것인지 그런 지금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 제기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요.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안게 생겼는데요. 하나는 버스 요금을 올려주는 데서 또 하나는 준공영제로 정부 지원이 지금 1조, 2조까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조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국민의 결국 세금입니다. 하나는 세금으로 더 줘야 되고 또 그걸 또 모자라서 버스 요금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주 52시간이라고 사고를 치는데 그걸 갖다가 순수한 버스 타고 다니는 서민들 대한민국에서 좀 살만하면 버스 탑니까? 다 차 몰고 다니죠. 그런데 버스나 지하철 타는 사람은 서민들이에요. 그 서민들이 지금 부담을 더 내야 되는 이런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전으로요. 어닝 쇼크, 즉 분기별로 한전의 수입을 보니까 1분기에 적자만 6,299억이 났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요. 그러면 한전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분기별로 1조 뭐 한 5천억부터 3조 뭐 한 5천억까지 흑자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이제는 적자가 6,299억이 났어요. 지난해보다 적자가 5,023억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분기보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원전 이용률 그리고 석탄 발전이 줄어들어서 그런 탓이라고 합니다. 자, 환경 오염한다고 석탄 적게 떼고 원전 지금 줄이고 이러면서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게 쌓였는데요. 이게 한 분기 적자로 이만큼이 되면 앞으로 이게 연말까지 갔을 때 보통 1년이 4개 분기니까 곱하기 4를 하면 적자만 2조 5천억이 넘어갈 거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전이 이렇게 적자가 심화되게 되면 2016년에요. 한전의 분기별 즉 흑자가 최대였는데요. 그때 얼마였는가 하면 3조 6,053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한전 사장 말로는 4조 7천억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제값을 받아야 된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심화되니까 감당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의 탈원전, 문재인의 주 52시간, 문재인의 최저임금, 대한민국 경제를 아주 골로 보내고 있는데요. 3년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가 56%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구입 가격이 급증하니까 그 대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한전의 엄청난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멍들게 할 멍이 아니라 거의 파탄으로 이끌 두 가지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유조선, 노르웨이 유조선이 지금 파괴되어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유조선의 밑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보도들은 사우디의 군사시설이나 기름 유전 시설에 폭탄을 실은 드론이 날아가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척의 배가 피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밤에 제가 번개 뉴핑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초강경파 볼턴 주도로 볼턴이 지금 북한은 성질대로 못하다가 이란은 아주 그냥 트럼프한테 거의 이 무제한 대응권을 위임받아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12만 5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란 근처에 중동에 파병을 해서 한번 붙어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EU 본부를 찾아가서 미국을 도와달라 하니 영국과 프랑스 등 EU가 미국 따라서 같이 이란하고 핵 협정을 맺었는데 미국이 파기해버렸는데 우리가 뭐 어쩌란 말이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트윗만 62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윗을 62개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어머니날 축하 트윗은 깜빡해서 부인 멜라니아가 급히 축하 메시지를 내고 나중에 트럼프가 뒤늦게 짧은 트윗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 보면요, 한 군데 꽂히면 다른 거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란이 지금 심상찮게 가고 있는데 중국 또한 미국과 지금 전시 분위기를 중국의 관영 매체 또 중국 정부 등이 나서서 자, 전쟁이다. 때리면 한번 끝까지 붙자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피해는 붙어봤자 미미하고 우리도 미국 채권 다 팔아버리고 한번 붙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외국 기업에 중국 투자의 내용까지 다 뒤지고 나서서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면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한 4,000개 목록을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미국은 어쨌든 작은 정부를 이렇게 지향을 가면 갈수록 더 하면서 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은 국가가 지금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가면서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정부와 큰 정부가 대립을 해서 이 상태가 방치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서 끊임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끝없이 두 세력을 부딪히게 만든다는 거고요. 미국은 이번에 무역은 미국이 설사 비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환율 문제, 이 통화 문제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겠다. 그리고 중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라든지 이런 부정행위를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조선일보에서 하는 아시아 리더스 포럼에서도 나온 이야기를 보면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중국에게 당했다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고 중국이 국가 주도로 기술 효율화를 통해 한마디로 일당 독재 국가를 더 강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들 불만이 좀 과중되고 있지만 아이폰이나 중국에서 만드는 아이폰이나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관세 폭탄으로 가격이 이제 폭등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아동복, 장난감, 신발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도 관세가 미국이 세게 부과를 하면서 커피 메이커, 스니커스 같은 모든 소비재에 다 가격이 미국에서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러면 트럼프가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이 중국의 시진핑은 하면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전쟁요.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빨리 해결 절대 안 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시진핑이 중국 내부의 독재를 강화하는데 트럼프한테 숙이면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까지 숙여서 적당히 어떻게 마무리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지도 세게 나가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또 총선을 앞두고 세게 나가는 척 하죠. 그래서 둘 다 세게 나가는 척 하다가 진짜 세게 나가버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이 지금 답이 없듯이 미중 무역 전쟁도 답이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정부가요, 지난 1분기에 경상수지가 사상 지금 거의 처음으로 적자가 났는데요. 이게 마치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지금 수출로
돈을 벌어오는 나라. 경제 단계의 발전상에서 지금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서 지금 달러 곡간을 채우는 그런 식의 지금 경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 행태로 해서 세계를 상대로 무역보다도 이제 각종 금융 투자나 또 뭐 고차원의 IT나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품목이나 문화적 수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단계로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가지 못했고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 단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그런 단계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즉 한국 단계보다 그 다음 단계.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 경제가 멀쩡하지 않은 걸 보면 지금 그런 해외 투자, 다국적 기업 운영, 그리고 문화 지식 산업 투자, IT 집중 이런 것들이 옳은 방식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가지 못하고 무조건 지금 수출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될 단계에서 그것이 적자가 났다면, 그리고 수출이 5개월째 마이너스이고 설비 투자가 21개월째 21년 만에 최악이고 주력 산업의 노쇠화가 심각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구 구조까지 변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 활동 대신 소비 활동을 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자, 이렇게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바뀌게 되면 이게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하고 같이 엮어보면 만성적인 적자 국가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지금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건전한 직장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노후에도 잘 살 만큼 모아놓지도 못했는데 한때는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흑자를 이렇게 낳던 무역에서 이제 손실이, 수출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일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치명타를 입힐 일이 지금 이란 사태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답이 없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게 되면 한국은 아마 견디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세일가스 오일로 일정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커지겠지만은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름값 인상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중국을 겪은 무형의 정치적 이익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현대차 노조에서 지금 내연 자동차 생산, 즉 엔진으로 기름 부어서 가는 엔진으로 가는 차 생산이 10년 뒤에 5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노조 간부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내연차가 줄어들면, 앞으로 엔진이 줄어들면 그 자리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체할 건데,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내연차와는 조립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생산 공정이 단순한 전기차, 수소차 생산 시에는 노동자 인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는 엔진, 변속기, 소재 분야 생산 인력이 10년 뒤에 6분의 1로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 예측하는 거는 잘 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노사 대립을 하면 같이 죽으니 상생하자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구조조정과 혁신보다는 자르지 마라, 월급 올리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은 겁은 먹고 있으면서 그럴수록 더 자르지 말고 월급은 더 올리고 파업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개발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팰리세이드라고 대형 SUV 있죠. 미국의 에스칼레이드 같은 대형 SUV. 그런 부분이 주문이 몇 달치 밀려 있는데
지금 생산 라인을 다른 라인을 그걸로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제서 겨우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노조 때문에 차를 살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도 그 차를 팔지 못하고 지금 다른 차들은 안 팔리잖아요. 세단은. 그런데 이런 팰리세이드 같은 게 미국식 대형 SUV가 한국에는 없고 차를 잘 만들었다니 사겠다고 주문이 줄을 이어 있는데도 지금 노조가 방해해서 못 만들어서 못 팔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GM은 작년에 차량 이 실적 최대의 흑자를 내고도 2009년 파산 이래 최고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고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7,000명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왜? 자동차 업계는 이제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지난 100년간 변했던 것보다 자동차 산업에 더 크게 변할 거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게 오기도 전에 벌써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차를 안 바꿨어. 국내 내수가 뭐 40만 대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요, 다 망해야 정신 차릴 거라 봅니다.